후루야는 좀비 소녀에 집착하는 고아 괴짜야.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던 소녀가 이 세계로 보내졌다가 이상하게도 좀비 소녀로 돌아오면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어. 이제 후루야는 그녀를 돌봐야 하고 자신의 음경에 물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모든 것은 후루야의 고양이 바부가 차에 치여 즉사하면서 시작됐어. 후루야는 너무 충격받아 바부를 묻고 나서도 몇 시간 동안 방에서 고양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울었어. 그는 사랑하는 고양이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결심했어. 몇 년 전 그는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오래된 원고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부활무략의 조제법이 적혀 있었어. 후루야는 마녀는 아니었지만 그 무략을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그는 바부를 파내어 자전거를 타고 마을 외곽에 버려진 건물로 갔어. 이틀 후 후루야는 그 버려진 건물에서 무략을 만들며 작업 중이었는데 밖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어. 호기심이 생긴 그는 조사하러 갔고 자신의 나이 또래의 소녀가 우물에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다음 날 그의 여동생 미로가 그가 얼음을 양동이에 퍼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음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려고 필요한 것이냐고 물었다. 후루야는 그녀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했지만 미로는 그가 평소보다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녀와 논쟁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후루야는 얼음을 챙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바보의 시체를 넣었던 쿨러에 얼음을 넣었다. 그 후 그는 학교로 향했고 가는 길에 바보 같은 심플한 야스다와 수줍은 너드모지를 만났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야스다는 상카 여자학교의 소녀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의 학교와 소녀 학교로 가는 길이 평행하다는 것이 아쉽다고 불평하며 자신이 그 학교에 등록한 이유는 소녀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후루야는 바보 같은 친구의 고충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야스다가 벽돌처럼 둔감했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학교 교장의 딸인 리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최근에 아카데미에 등록한 그녀가 자신의 꿈의 소녀라고 말했다. 물론 후루야는 그에게 현실을 깨달으라고 조언했지만 리는 절대 그를 두 번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가 화를 냈다. 그날 늦게 후루야의 사촌 랑코가 그녀의 가족 식당에서 아버지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고 빌린 DVD를 반납하러 왔다. 그녀는 며칠 전에 후루야에게 가져가라고 부탁했지만 후루야는 무략 100일 수업에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렸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의 목을 잡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멈추고 후루야에게 리를 알고 있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랑코는 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그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짝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놀리는 것이 지루해지자 일어나서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 포즈를 취한 후 주말에 그녀를 방문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리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말 좋은 거래였다. 그날 밤 후루야는 임시 연구실로 돌아가 무략 작업을 계속했지만 이전 날들과 마찬가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몇 시간 작업한 후 그는 발소리를 들었고 조사하러 나가보니 리가 있었다.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우물에 소리 지르러 왔고 이번에는 후루야가 듣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싫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혼자 어디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우물에 소리쳤던 충격적인 말은 아버지가 매년 생일마다 부적절한 사진을 찍으며 그녀의 성장을 측정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폭로를 듣고 그 끔찍한 타락한 남자를 FBI의 최다 수배자 명단에 올릴 만한 일이었는데 후루야는 주스병을 떨어뜨리며 리를 쳐다봤다. 그는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녀에게 들킨 상태였고 창피함을 느끼며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갔고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 끝에 후루야가 말을 꺼냈지만 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대해 멍청한 바보는 그녀가 전날 한 일을 말해도 괜찮은지 물었다. 리도 자신이 전날 목격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를 위로하려고 후루야는 그녀가 삶에 압도당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말을 정리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녀가 그를 가로막으며 자신도 우물에 소리치러 온 것인지 물었다. 후루야는 그녀에게 아니라고 말한 후 임시 실험실로 데려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했다. 그는 아직 약물의 성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그녀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조수로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왜 도와주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반려동물을 싫어해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루야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말 도움을 원한다면 실험 대상이 되어보라고 말했다. 리에게 그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충격을 받은 그녀였지만 후루야는 농담이라고 웃으며
남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당황한 리는 자신이 순진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후루야는 그녀가 순진하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녀가 솔로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고 그는 없다고 대답하며 좀비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했다. 물론 리는 그가 또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후루야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시키며 자신이 솔로인 이유는 워킹 데드 세계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후 그녀가 실험 대상이 되어 좀비가 된다면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다. 후루야는 그녀의 말에 놀랐고 곧 답하려던 찰나에 그녀는 웃으며 자신의 말을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만나자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약속대로 리는 다음 날 돌아왔고 후루야는 물약을 만들며 그녀는 그가 가져온 좀비 영화를 봤다. 그녀는 영화에 몰두한 나머지 좀비들이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했을 때도 움찔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아 후루야는 놀랐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가 버섯머리를 벗기기 시작하자 어떤 독성 식물을 사용할지 물었다. 후루야는 그 식물 이름이 적힌 원고 부분이 읽을 수 없어서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나는 거의 모든 독성 식물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가 사용했던 모든 식물을 나열하자 리는 갑자기 일어나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녀가 걸어나가면서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얼마나 과보호했는지 떠올렸다. 그 남자는 그녀가 다치거나 길고양이 만지기 같은 그가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하녀들을 해고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잔인한 상사가 아닐 때는 리의 생일 수트를 입은 사진을 찍으며 마치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어렸을 때 리는 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은밀한 교양 있는 돼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슬픈 점은 그녀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교양 있는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관심한 어머니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에 있을 때마다 그는 고대의 알프레드를 보내 그녀를 감시하게 했다. 이런 지속적인 감시는 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은 친구 주리였다. 아버지가 다행히도 그녀가 고급 가문 출신인 주리와 친구로 지내는 것을 허락했다. 주리의 집에 가는 것은 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주었다. 주리는 리의 고통을 듣고 역겨워하며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가 시키는 일을 싫어한다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리도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이 두렵다고 인정했지만 주리는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며 그 남자가 이성을 잃으면 그의 검색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며칠 후 리의 생일이었다. 평소처럼 아버지는 그녀를 자신의 비밀방으로 데려가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부적절한 사진을 찍히기 싫다고 말했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말에 아버지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는지 물었고 리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병들고 뒤틀린 추악한 사람처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세상에서 유일하게 옳은 것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리는 움찔했고 그는 손을 뒤로 빼고 걸어갔다. 리는 그가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그녀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잃은 후 유리도 학교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까 걱정하며 리는 학교를 떠나 유리 집으로 달려가 그녀를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길에 외부에서 주리를 만났다. 주리가 그녀를 보자 리에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물었고 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주리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와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떠나자 리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슬픔과 원치 않는 관심으로 가득한 삶을 받아들이며 리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포식자가 그녀의 사진을 마음껏 찍도록 허락했다. 현재로 돌아와 파리아는 리를 찾으러 갔고 그녀가 절벽을 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그녀의 발이 미끄러져 죽을 뻔할 때 그녀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돌아온 후 그는 왜 절벽을 오르며 목숨을 걸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꽃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파리아는 그녀의 무모함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좀비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말에 그는 아직 그 약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상기시켰고 그가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왜 그녀에게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는지 물었다. 이에 리는 그가 만약 그리머 리퍼가 그녀를 데리러 온다면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이 결국 임시 실험실로 돌아갔을 때 리는 자신이 따온 호텐시아 꽃을 파리아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독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리아는 그의 노쇠한 할아버지가 종종 그 잎을 간식으로 먹었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아는 그녀에게서 꽃을 받아 다른 재료들과 함께 갈아서 반죽으로 만들었다. 그가 작업을 마치자 그는 그 혼합물을 컵에 붓고 리에게 그것을 잡고 있으라고 부탁하며 바보의 시체를 쿨러에서 꺼내겠다고 말했다. 바보를 꺼낸 후 그는 혼합물을 다시 받아 고양이의 목구멍으로 쏟아부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바보의 무기력한 몸을 관찰하며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밖에서 파리아는 리에게 실험은 끝났다고 말하며 바보를 묻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리에게는 이것이 그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슬펐고 다음 날 바보를 묻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걸어가려 할 때 파리아는 그녀가 오른발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물었다. 그녀는 이전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었지만 여전히 잘 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아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가 알기도 전에 그녀는 신부 스타일로 안겨서 그의 자전거 뒷자리에 놓였다. 잠시 후 그들은 리의 집으로 가는 터널에 도착했고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몰래 나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파리아에게 거기서 내려달라고 했다. 서로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들은 리의 아버지가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남자는 딸이 남자아이와 어울리는 것에 화가 나서 그녀가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려 할 때 나와서 그녀를 때렸다. 나중에 파리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 랑코가 화장실 창문을 열어 그를 맞이해서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그는 왜 그녀가 그의 집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빌린 DVD를 반납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의 집에서의 임무가 그녀가 거기서 목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가 옷을 입고 나서 파리아의 방으로 올라가서 그가 밤늦게 어디서 오는지 물었다. 파리아는 산책을 갔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고 네로가 바보가 죽은 이후로 매일 밤 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쿨러를 들고 산책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언급했고 그가 그녀를 맞기 전에 그녀는 그것을 강제로 열었다. 즉시 바보가 쿨러에서 튀어나와 창문으로 나가버렸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이유로 충격을 받았다. 랑코는 상자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몰라서 충격을 받았고 파리아는 그의 무략이 효과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리의 집에서 그녀는 침대에 앉아 슬픈 기분이었고 아버지가 그녀가 학교를 포함해 어디에도 나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피곤한 리는 파리아가 보지 않을 때 가져온 부활 무략이 담긴 병을 꺼내 마셨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였다. 불행히도 무략은 그녀가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으러 갔다. 식당에 도착하자 그녀는 부모님께 인사했고 어머니는 왜 밤에 몰래 집을 나갔는지 물었다. 리는 달을 더 잘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말을 꺼내고 리에게 혼자 있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이다. 짜증이 난 리는 식당을 나가 아버지와 혼자 남겨졌다. 그 남자는 전날 밤 그녀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가 그날부터 홈스쿨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리는 그것이 깜빡했다고 사과했다. 가족 집사로도 알려진 늙은 화석 같은 남자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 들어왔다. 리에게는 퇴장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녀는 마땅히 방으로 가는 대신 식당 문 밖에 서서 아버지와 집사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남자가 아버지에게 파리아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파리아를 거세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하면 파리아가 다시는 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파리아와 그의 성기를 걱정한 리는 집을 몰래 나와 그를 찾으러 가서 아버지의 악랄한 계획을 전하기로 했다. 그녀가 나가는 것을 모르는 사이 어머니는 그녀를 지켜보았고 아버지가 복도를 지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파리아의 집에서 그는 어젯밤 탈출한 후 나무에 숨은 바보를 유인하려고 했다. 랭코와 미로가 함께 있었고 그는 바보를 어떻게 되살렸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랭코는 그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그가 한 일이 비도덕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미로는 그녀에게 동의하며 그의 좀비에 대한 집착이 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파리아는 바보가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랭코는 그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회의적이었다. 파리아는 그런 일들은 영화와 이야기에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했지만 랭코는 자신의 말을 고수했다. 그 순간 바보가 도망쳤고 파리아와 랭코는 그를 잡으려 쫓아갔다. 그들이 떠난 직후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미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바보 형이 그들의 고양이를 되살렸다고 설명했고 미친 노인은 웃으며 잘했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파리아와 랭코는 바보를 따라가며 고양이가 그들의 거리의 집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보가 하수관으로 들어갔을 때 파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따라갔고 랭코는 그냥 뒤처지기 싫어서 따라갔다. 몇 분 동안 기어간 후 랭코는 갇혔고
그 이유는 그녀의 엉덩이가 메간 더 스텔리온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그녀의 테니스 라켓이 움직임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파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소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 버려진 건물 아래 지역으로 나왔다. 그동안 리는 파리아의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로 인해 야스다의 머리가 멍해졌다. 그녀의 질문에 모지는 파리아가 학교를 빼먹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야스다는 왜 친구를 찾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생각 없이 그가 원치 않는 내시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야스다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고 그가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떠났다. 그녀는 파리아의 집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찾기 위해 버려진 건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그때 집사가 지나가다 그녀를 보게 되었다. 주저하지 않고 그 늙은 밀고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녀를 데려와야 할지 물었다. 다니키로는 리가 자신에게 불복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지만 집사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대신 그녀를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파리아는 바보를 수국 덤불이 있는 오래된 묘지로 추적했고 고양이가 잎을 간식으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바로 위 절벽이 자신이 어젯밤 리를 구했던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문제의 소녀가 절벽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리는 그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에게 소리쳐 부르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계속 걷는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왜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냐고 묻는 것을 들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돌아서서 아버지가 집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봤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다가와서 그녀에게 돌아오면 무례함을 잊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평소처럼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리는 그의 손을 때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그녀 것이니 그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자유뿐이라고 말했고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 말에 그는 어떤 자유를 원하는지 물었지만 리는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곤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을 하지 않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함께 가려고 했다. 하지만 바불은 그가 그녀를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다. 다니치로는 고양이를 보고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지만 리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약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그는 바불을 때릴 생각이었지만 리가 그를 막으려 하자 그녀가 맞고 발을 헛디뎠다. 파리아는 그녀가 떨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고 절벽 옆에서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베이고 결국 땅에 부딪혔다. 그녀가 땅에 부딪히는 순간 하늘이 슬퍼하는 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파리아는 그녀를 확인하러 갔고 그녀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자신이 그녀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믿으려 했지만 상황의 현실이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좀비로 되돌려달라는 요청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떠날 수 없었고 비를 맞으며 울고 있을 때 리가 약하게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그녀를 바라봤을 때 그녀가 배에 내장이 흘러나온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계속 빈손이었다. 결국 그녀가 그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 순간을 보내는 동안 비가 멈췄고 집사님은 다니치로에게 신들이 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즉시 일어난 그는 딸에게 가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를 만지자 맥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리는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더 이상 그의 딸이 아니라고 말한 후 걸어가 버렸다. 다니치로는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리와 함께 떠나버렸다. 그의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몇 시간 후 다니치로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리의 사진들을 보며 그날의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하며 마치 막 개봉한 영화처럼 느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다. 그동안 하녀들은 복도에서 그와 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이 속삭이던 내용을 묻자 리가 집을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물었고 그가 집에 돌아온 후 목욕 중이었다고 하자 그녀는 그를 보러 갔다. 아리아는 딸의 부적절한 사진이 흩어져 있는 것에 개의치 않는 듯했고 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리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지면 학교 이사장으로서의 평판이 망가질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리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갑자기 집사님이 문 앞에 나타나서
그녀는 아마 파리아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아의 이름을 듣자 다니키로는 갑자기 일어나 파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리를 파리아의 악한 소나기에서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파리아의 집에서는 그녀가 능숙하게 배를 꿰매며 내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혈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나자 그녀는 붕대를 감고 기쁘게 파리아에게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어 파리아가 어떻게 그런 엉망인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냐고 물었다. 리은 조심스럽게 처음 남자방에 온 것이라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의 말을 듣고 그는 멍하니 말없이 있자 그녀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머리를 내밀어 시원한 저녁바람을 즐겼어요. 파리아는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바보가 쉬고 있는 근처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는 고양이를 보고 안도했지만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죠. 그들이 바보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동안 리는 바보가 나무에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고 파리아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고양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파리아는 이게 좀 좀비 같은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언젠가 파리아는 리에게 자신이 좀비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책임지고 그녀가 평범한 소녀들이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왜 그런지 이해했지만 여전히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그 이유를 말하게 하려고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제 좀비였기 때문에 그녀의 잡는 힘은 매우 강했어요. 신사다운 그였기에 파리아는 그녀의 힘이 고릴라와 맞먹는다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전에 리가 그를 그리워하는 눈빛을 보내는 걸 봤어요. 다음 순간 그녀는 키스하려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몸을 기울였고 바보 같은 그는 따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 키스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랑코가 아래서 소리쳐서 터널에서 그녀를 버린 것에 대해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S등급의 수단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방을 나서기 전에 리에게 어디 가지 말라고 지시했고 랑코를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떠나자 리는 자신의 이전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그에게 키스하려고 했던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파리아가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랑코를 강가로 데려가자고 설득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게 때렸어요. 펀치를 다 맞고 나서 그녀는 이제 좀비가 된 바보가 어떻게 될지 물었어요. 파리아는 그에게 모른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모지와 함께 나타난 야스다에게 방해를 받았다. 그의 멍청한 친구가 그에게 달려왔고 가까이 다가가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리징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베그드. 그는 또한 파리아에게 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들이 친구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리아는 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했지만 물론 야스다는 그를 믿지 않았고 계속 귀찮게 굴었다. 모지와 랑코가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모디는 파리아가 좀비 소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기쁘다고 말했다. 파리아는 이를 듣고 안경 쓴 친구에게 좀비 소녀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이 말을 하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플로데 신들이 그에게 좀비 소녀를 보내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미소를 지었고 랑코는 그가 채셔 고양이에 홀린 것이냐고 물었다. 자신의 집에서 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샤워를 하기로 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파리아의 할아버지가 들어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고 몸을 가리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되었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그 이상한 노인은 그녀의 등에 뛰어올라 살아라고 부르며 말했다. 운 좋게도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뛰어 올라갔고 마침 미로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욕실에서 나와서 미로를 향해 뛰어들며 그녀를 살아라고 부르려고 했다. 미로는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그를 막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계속 그녀를 살아라고 부르며 그녀가 부활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할머니의 이름이 사라가 아니라 키오라고 말했고 노인은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리는 안전하게 파리아의 방으로 돌아와 있었고 무서웠지만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중에 파리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리가 수건만 걸치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의 교양 있고 좀비를 사랑하는 뇌가 과도하게 작동해서 실패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만 상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흥분해서 코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진정된 그는
리에게 일어나서 옷을 입으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이 뻣뻣하다고 설명하며 할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 말에 그는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고 그때 그는 시체 경직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에 휩싸인 그는 리의 시체 부패 과정을 늦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이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는 리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에어컨을 켠 후 다른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나갔다. 아침에 그는 미로에게 그녀의 방부 처리 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줬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출입 금지 표지를 붙였고 리를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라고 불렀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올까 두려워 그는 리를 옷장 안에 넣기로 결심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리의 배가 고파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음식을 가져가야 할지 몰랐다. 한편 랑코는 배달을 마치고 리의 집을 막 떠나려 할 때 테니스 클럽의 후배가 갑자기 덤불에서 나타났다. 랑코는 그 소녀에게 왜 덤불에 숨어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리가 학교에 결석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랭코는 그녀가 덤불 속에 숨어서 올해의 기괴한 사람 상을 타기 위해 애쓰는 대신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을 한 후 랭코는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그 소녀는 그녀를 따라오며 리에 대한 관심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만하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를 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걸어갔다. 그 소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심지어 그녀의 전화기에 있는 리의 사진도 보여주었다. 파리아의 집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학교에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까지 사원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파리아가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그 앞에 서서 그가 돌보고 있는 고양이에 대해 물었다. 그 남자는 그 고양이가 그가 주워온 또 다른 길고양이인 줄 알았지만 파리아는 그것이 바보라고 설명하며 죽음에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고 그의 정신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 허구와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파리아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맹세하며 그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은 그를 지지했지만 바보와 사다 둘 다 부활했다고 웃으며 말하기 시작하자 파리아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함께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세계가 그의 부활 무략을 인정할 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멈췄다. 이 무의미해 보이는 말에 페리아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찾은 원고를 쓴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불행히도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코를 핥고 목욕하러 간다고 하며 자리를 떠났다. 페리아는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잡아당기며 어디 가지 말고 일을 끝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페리아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이 할아버지의 미친 듯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고 계속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미로가 찾아와 방을 치우러 간다고 하자 끊겼다. 즉시 그녀를 따라가서 이미 치웠다고 설득했고 그녀는 할 일이 없다고 했다. 곧 그들은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고 랭코가 점심을 가져다 주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또한 페리아가 랭코만큼 부지런한 아내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는 게으름의 인간적 정의였기 때문에 랭코는 얼굴이 붉어졌다. 미로와 아버지가 떠난 후 랭코는 네가 집을 뛰쳐나갔다고 페리아에게 말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좀비가 되었고 그의 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하기를 거부하자 그녀는 네가 도망친 이유에 대해 자신이 믿는 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에 따르면 네는 가족의 반대 때문에 연인과 함께 도망쳤고 이제 그들이 단둘이 있으니 연인처럼 유대감을 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파리아는 자신과 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랭코가 리는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몽상을 방해했다. 그를 잠시 놀린 후 랭코는 작별 인사를 했지만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파리아의 방으로 올라가 DVD를 빌리기로 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방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보고 놀라서 에어컨을 끄고 DVD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던 중 그녀는 바닥에 긴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옷장 쪽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인하러 갔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상상력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돌아섰는데 갑자기 리에게 바닥에 태클당했다. 리의 괴물 같은 힘을 사용하여 랭코가 몸부림치기 시작해도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랭코는 리를 제대로 보게 되었고 잃어버린 생카 가족의 딸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리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조이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리가 자신보다 훨씬 강해서 불가능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네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네가 자신의 부상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랭코가 네가 좀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리는 그녀의 셔츠 앞부분을 찢어버렸고 랭코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파리아는 고집센 소녀가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추론하고 즉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리가 랭코에 노출된 몸을 핥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떼어냈다. 하지만 리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파리아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를 키스했다. 파리아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랭코가 다시 비명을 지를 때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다. 리가 그를 놓아줄 때까지. 그때 랭코는 가까이 다가가서 리가 왜 그의 방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쳤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설명하지 않자 그녀는 리를 제대로 살펴보았고 그 소녀가 좀비라는 것을 확인하자 알람 시계를 들고 파리아를 공격하며 그를 무정한 살인자로 비난하고 불쌍한 리를 그의 왜곡된 환상의 대상이 되게 했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을 방어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동안 바부가 창문에 나타나 리에게 따라오라고 불렀다. 파리아와 랭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리는 이미 창문 밖으로 나가 바부를 네 발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한 파리아는 그들을 쫓아갔지만 그 전에 랭코에게 할아버지를 목욕에서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결국 바부와 리를 찾았을 때 그들은 호텐스 꽃이 가득한 들판에서 잎을 간식으로 먹고 있었다. 파리아가 그들이 왜 잎을 먹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리의 동공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다음 순간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수건이 떨어져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왜 옷 없이 밖에 나와 있는지 물었다. 파리아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붕에서 뛰어내려 셔츠를 가져와 그녀에게 던지기 전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꽃의 잎을 먹는 것이 부활약의 효과를 연장시킨다는 것을 추론했다. 그가 리에게 이것을 말했을 때 그의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시 파리아는 돌아서서 링코를 놓지 않으려는 노인을 바라보았고 그에게 포션이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에 따르면 꽃의 독을 더 섭취하지 않고 한 번만 혼합물을 복용하면 이성이나 움직임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좀비의 몸을 유지하려면 제대로 운동하고 차가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며 꽃잎을 먹어 몸의 독을 자주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말하려던 찰나 링코가 화분을 던졌고 그것이 그의 뒤통수를 맞춰 다시 멍청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지켜보던 메로가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파리아는 리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녀의 몸이 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파리아는 아버지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대신 잠시 동안 그녀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갈 곳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의 안녕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에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파리아가 좀비와 관련 없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이 일이 좀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파리아가 그것을 말할 리 없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을 고려한 후 남자는 리가 머무는 것을 허락했고 그로 인해 리와 파리아는 행복해졌다. 그 후 리와 랭코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랭코가 먼저 시선을 돌렸고 그 후 그녀는 파리아를 잠시 놀리다가 노출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 셔츠를 집어들고 나갔다. 그날 밤 파리아는 자신의 방 밖의 안자리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쓰고 있었다. 리도 곧 그에게 합류했다. 그녀는 그가 방을 비워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었으니 다시 방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녀가 계속 주장하자 그는 그들이 계획에 없던 키스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는 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제정신이 아닐 때 한 일의 세부 사항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리아는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시켰다. 랭코는 저녁 식사 후 리에게 줄 옷을 가져오러 왔고 리에게 옷을 주러 갔을 때 그녀가 바부와 함께 호테시아 잎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그는 리의 운동을 위해 그녀를 산책시키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어 카메라로 그녀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그들이 걸어가던 중 다니치로의 예타인이 차를 타고 그들을 따라오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리는 파리아에게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 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유가 어떤 느낌인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고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에도 불구하고 파리아는 그녀의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에 깊이 생각에 잠겨 그들이 도로에 다다랐다는 것과 자신이 움직이는 차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행히도 그가 부딪히기 전에 길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힘이 세서 그는 나무에 부딪혔다.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은 리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다친 팔을 보고는 그것을 핥기 시작했다. 파리아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면 그의 상처를 소독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고 그는 그녀가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그 일요일 랑코는 파리아를 자신의 가족 식당에서 일하도록 끌어들였다. 그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가 들어와 접시를 내려놓으며 너무 느리다고 꾸짖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고든도 레미도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요리 실력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평소처럼 랑코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놀렸다. 그녀가 여전히 그를 놀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와 둘이 사랑스러운 커플 같다고 말했다. 이 말에 랑코는 불평했지만 속으로는 페리아와 결혼하는 생각을 좋아했고 걸어가려고 할 때 감자 껍질에 미끄러졌다. 다행히 페리아가 그녀를 잡았지만 그들이 넘어질 뻔한 자세 때문에 랑코의 어머니는 더 놀렸다. 즉시 페리아는 랑코를 놓았고 그녀는 부엌을 나와 문 옆에 서서 숨을 돌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페리아를 처음 만난 날과 그에게 반하게 된 기억을 떠올렸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녀가 사원의 묘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고 울기 시작하자 페리아가 그녀를 찾아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를 묘지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다음 날 부모님께서 공식적으로 서로 소개했고 랑코는 이미 파리아에게 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노는 것이 기대됐어요. 안타깝게도 파리아는 오로지 좀비 영화를 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랑코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녀는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또래 아이들이 하듯이 숨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끄고 말았어요. 파리아가 불평하자 그녀는 밖에 나가서 놀자고 고집했고 그는 동의했어요. 공원에서 파리아는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고 랑코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거기 묻힌 시체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랑코는 그녀의 프린스 차밍이 미친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게 그녀를 낙담시키지 않았어요. 파리아가 계속 파는 동안 두 소년이 지나가다가 랑코가 함께 있다는 걸 보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랑코는 그냥 소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파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을 때 그녀는 그가 역시 겁쟁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연극이 끝나고 부모님이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의 파리아에 대한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와서 파리아와 랑코는 배달하러 나갔고 함께 걷던 중 파리아는 랑코에게 리에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잠시 후 그들은 야스다와 모지와 마주쳤고 멍청이 야스다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줄 알고 흥분했다. 파리아는 절대 랑코처럼 미친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그녀는 그의 역겨운 얼굴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평소처럼 말다툼이 시작되자 멍청이 야스다는 연인 싸움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바보였기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으며 왜 모든 여자들이 페리아 같은 누저와 잘 어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계속 불평하는 동안 랑코의 마음은 파리아를 만난 세 번째 순간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처음 만난 지 2년 후였고 그녀의 가족은 새로 식당을 열기 위해 그 마을로 이사 온 뒤였다. 어머니는 파리아와의 놀이 약속을 잡았지만 그는 랑코가 원했던 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무시당하는 게 지겨워서 랑코는 엄마와 함께 앉았고 엄마는 비디오 대여점에 가보라고 제안했어요. 엄마의 부탁으로 랑코는 파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가게에 도착했을 때 좀비에 집착하는 아이는 랑코가 원했던 애니메이션 대신 새 좀비 영화를 골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랑코는 파리아가 고른 좀비 영화 대신 자신이 원했던 애니를 보고 싶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파리아는 자신이 고른 영화가 좋다고 약속했지만 랑코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잡아 다시 가게로 돌려주려고 달아났어요. 파리아는 그녀를 막으려고 쫓아갔지만 그의 작은 다리로는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랑코가 개를 발견하고 달리기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개가 으르렁거리자 두려움에 얼어버린 그녀를 파리아는 달려가 파이프를 잡아 개를 쫓아냈어요. 개가 도망친 후 두 사람은 거리에서 울면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있었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랑코는 파리아와 함께 좀비 영화를 봤고 이번에는 도망가거나 두려워 숨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랑코는 파리아에게 첫 키스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그는 좀비와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역겨웠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모지가 야스다를 끌고 가자 파리아는 랑코에게 배달을 끝내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배달을 마친 후 랑코는 파리아에게 식당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 말에 그는 매우 기뻐했지만 떠나려고 할 때 랑코가 그의 손을 잡아 멈추게 했어요. 그녀는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하려 했지만 그가 눈을 감고 멀어지자 멈췄어요. 짜증이 난 그녀는 누군가가 키스하고 싶을 때마다 기분에 따라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키스는 중요한 거라고. 이 말을 하고 그녀는 달려가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가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녀는 리에게 지지 않겠다고. 새로운 한 주가 지나면서 파리아는 카메라로 리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했고 일기에도 썼어요. 어느 저녁 그는 바보가 소화되지 않은 호텐시아 잎이 든 공을 토하는 것을 보고 리도 똑같이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앞에서 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는 간절히 부탁하며 이 모든 것이 연구의 일부분이라고 설득했어요. 리리는 그에게 자신이 나뭇잎 공을 토해내는 모습을 촬영하게 해주는 대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동의했다. 결국 그녀가 원했던 것은 쇼핑이었고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 파리아는 의류 매장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녀가 고른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가 매장 직원과의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는 그녀가 햇볕 아래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고민하다가 뭔가를 가지러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리는 자신이 고른 드레스를 입고 매장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그가 그녀가 예쁘다고 무심코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멍해졌지만 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그는 그것을 반복하기를 거부했다. 가게를 나서면서 그들은 다나키로 더노카이로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나키로의 남자들은 그에게 그들의 임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그는 네가 혼자일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추적자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파리아와 리는 유령의 집에 들어갔고 파리아는 너무 무서워서 거의 오줌을 쌀 뻔했다. 리의 생각이 깊은 선물에 압도당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사를 표하며 진짜 좀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그때 그녀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고 파리아는 그녀에게 잎을 먹으라고 하고 자신은 무언가를 사러 갔어요. 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녀의 아버지의 부하들이 움직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다가서기 전에 야스다가 나타났어요. 바보는 운명이라며 만난 것을 떠들어대고 그녀를 더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강요했어요. 리이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내 몰로 가게 문까지 끌고 갔어요. 그가 밖으로 나간 후 리이는 안에 남아 그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햇빛이 싫다고요. 바보는 그녀에게 밖에 나가서 놀자고 계속 설득했어요. 그가 계속 설득하는 동안 그녀를 따라오던 두 남자가 그녀를 들어올리고 세 번째 남자는 야스다에게 사이다마를 시전했어요. 두려워한 리이는 소리치며 잡고 있던 남자들을 차버렸고 초인적인 힘 덕분에 그들을 때려 눕혔어요. 그녀의 비명이 쇼핑몰 안에서 들렸고 파리아가 자리를 비운 그녀를 찾으러 돌아왔을 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리가 땅에서 뽑아낸 벤치에 잔해를 휘두르며 공격자들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그를 보자 벤치를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가며 혼자서 모든 구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하러 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 질문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한 명이 그에게 접근해 그를 붙잡았다. 두 남자가 함께 파리아를 납치하려 할 때 리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멍청한 야스다가 그 순간 깨어나서 그녀의 발을 잡았다. 그녀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들은 파리아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떠나버렸다. 파리아가 제약에 저항하는 동안 남자들은 다나키루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파리아를 잡았고 리는 계획대로 잡지 않았다고 알렸다. 놀랍게도 단치라는 화내지 않고 그에게 파리아를 다치게 하지 말고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미로와 그녀의 친구들은 좀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치가 그들의 미술 선생님이 좀비라고 확신했는데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피가 묻은 것을 먹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메트로는 그녀가 그 여성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으며 그녀가 보통 더플백에 무언가를 가져온다고 덧붙이며 그 여성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발견하기를 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세 소녀는 방과 후 미술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숨은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살아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테이블 위의 조각상 중 하나를 우연히 밀어 넘어뜨리면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애완하고가 도망칠까 걱정되어 학교에 데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녀가 아파 보이고 최근에 체중이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흥분하여 생간 중 하나를 먹어버려서 위장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밤과 후 소녀들은 공원에 들렀고 이치가 좀비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하기 시작하자 미로는 자기 집에 좀비가 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소녀들은 놀라서 그녀에게 리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파리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언급하자 이치는 흥미를 잃고 파리아가 그들의 할아버지만큼 미쳤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로는 그녀에게 믿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이치는 미로에게 그녀의 어머니에게 파리아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리카는 미로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미로는 사과했지만 미로는 자신이 어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미로는 장을 보러 갔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여성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아팠던 시절의 기억으로 이유도 없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던 어머니가 그녀의 체온을 확인하려고 했던 순간이었다. 미로는 어머니의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것을 기억했고 또한 미로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 기억이 미로의 머릿속에서 끝난 후 그녀는 집으로 걸어갔지만 파리아와 랭코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했고 파리아가 제물로 남긴 못생긴 쿠키를 보고 실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고 제물에 몇 가지를 더 추가했다. 그녀가 무덤 옆에 여전히 서 있을 때 리가 지나가며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미로는 엄마를 방문한다고 했고 그래서 리는 그녀와 함께 있기로 했지만 갑자기 미로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로가 집안일을 잘 처리해서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로는 리의 말을 겸손하게 넘기려 했지만 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미로는 거절했지만 리는 끈질기게 부탁했고 미로가 그녀를 바라보자 어머니가 생각났다. 압도된 기분이 들어 미로는 리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리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 그녀의 체온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달았다. 다시 한번 미로는 어머니가 생각났고 생각 없이 리를 건말하고 불렀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부끄러워하며 도망쳤다. 불행히도 그녀는 돌에 걸려 넘어졌고 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다음 날 미로는 친구들에게 자신과 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소녀들은 리가 너무 정상적으로 보여서 그녀가 좀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와서 파리아는 리의 집안 여러 방 중 하나에서 의자에 묶인 채로 있었다. 한 하녀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의자에 묶여 있어서 마실 수 없었고 그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누군가 와서 자신을 풀어주라고 계속 소리치고 외쳤지만 무시당했다. 문이 다시 열리자 리의 어머니가 들어왔고 그녀는 그가 리를 돌보고 있는 사람인지 물었다. 그녀의 질문 방식은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녀는 그와 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물어보며 이를 확인했다. 그는 리가 그런 타입의 소녀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가 좀비와 함께 자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웃으며 리를 썩어가는 괴물이라고 부르자 파리아는 왜 자신의 아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지 물었다. 아리아는 자신이 리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답하며 리의 어머니는 다니치루의 첫 번째 아내라고 밝혔다. 그녀는 수다를 떨고 싶어하여 다니치루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센카 가문의 역사를 파리아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녀는 센카 가문에서 일하는 모든 하녀들이 다니치루의 잠재적인 신부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그들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정부 중 한 명으로 가족에 들어왔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니치루가 상대팀의 선수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대학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자주 그의 곁으로 불려갔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의 가족은 펜싱 대회를 열고 이웃 사람들을 초대했다. 다니치루가 첫 경기를 이기자 그는 상대방과 거의 싸움이 날 뻔했는데 그 남자가 자신에게 이기게 해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의 가족이 그 대회의 최대 후원자였기 때문에 다니치루가 우승하도록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니치루는 부당하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분노를 표출하며 장갑을 바닥에 내던지며
그것을 드러냈다. 대회가 끝난 후 휠체어에 탄 한 소녀가 다니치로에게 다가와 장갑을 돌려주며 경기 조작에 대해 화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열심히 훈련한다면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이 남았고 며칠 후 다니치로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의 가족이 그가 한 일을 알았을 때 그들은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치로가 결혼을 포기하도록 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을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허락했지만 결혼은 짧게 끝났고 그녀는 니를 낳은 후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다니치로에게 큰 영향을 미쳐 그가 병이 들었고 자신을 잃은 그림자처럼 되었으며 아리아가 그를 돌보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회복한 후 그녀와 결혼했고 아리아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녀의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니에게 쏟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항상 외부인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딸에 대한 사랑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에게 다니치로가 니에게 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녀의 눈에 눈물을 가져왔고 남편이 죽은 아내의 유령을 딸을 통해 쫓고 있는 병든 남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리아는 파리아를 유혹하려고 했고 좀비가 줄 수 없는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키스를 하려 하자 파리아는 의자를 옆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파리아의 갑작스러운 몸의 상실로 아리아는 넘어졌고 바닥에 누워있을 때 파리아는 좀비 소녀가 더 좋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자신보다 리를 선택한 것에 짜증이 난 아리아는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바보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안아 올리며 그것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파리아는 분위기를 망치며 바보가 좀비라고 밝혔고 그 즉시 아리아는 고양이를 던져버렸고 고양이는 그녀에게 하악거렸습니다. 다음 순간 하녀가 돌아와 파리아에게 리의 아버지가 그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방 밖으로 휠체어를 밀고 나갔고 슬픈 아리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편 리는 파리아를 데려간 남자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부활하는 것을 깨닫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맨션에서는 파리아가 어두운 방으로 휠체어에 실려 들어갔고 하녀가 떠나자마자 불이 하나씩 켜지며 다니치로가 수년간 찍은 리의 사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사진에 대해 자랑하며 네가 순수함의 정이라고 말했고 그녀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리를 데려가 준 파리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그녀를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지만 비록 감사하긴 했지만 그는 파리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치로의 선언 후 파리아는 센카 가족 도장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다니치로는 그와 싸우겠다고 도전했습니다. 한편 리는 저택에 도착했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하녀들은 그녀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붙잡혀 지하실로 끌려가 아버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녀를 지켜보던 하녀들은 그녀와 장난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슬로 묶고 그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다양한 의상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리는 그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녀들은 그녀를 희롱하는 재미에 빠져서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의상을 찾기 시작하자 리는 화가 나서 사슬을 부수고 지하실을 떠나며 하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파리아와 다니치로는 도도에서 마주 서 있었고 파리아는 그에게 검술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다니치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검술이나 무술 동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파리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짜증이 난 다니치로는 그를 약하고 한심한 바보라고 부르며 재능도 기술도 없는 남자에게서 딸이 무엇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파리아는 가면을 벗고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니치로가 딸을 물건처럼 여겨 리를 차지하려고 결투를 신청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자신이 리라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때 다니치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파리아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며 더 화나게 하는 말들을 했다. 결국 다니치로는 충분히 들었고 파리아의 등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진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다니치로의 검이 그의 배를 관통했고 반대편으로 나왔다. 그 순간 네가 들어왔고 아버지가 한 일을 목격한 그녀는 충격에 소리치며 밖에 있던 하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파리아는 주저하지 않았고 다니치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미친 소년이 타니지로를 머리로 들이받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리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가 플레이보이 버니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거의 흥분할 뻔했다. 그가 그녀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다니치로가 그에게 소리쳤다. 배에 칼이 꽂혀 있는데도 어떻게 아프지 않냐고. 이 말에 파리아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고 그녀가 그의 상처를 핥았기 때문에 일부 독이 그의 몸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그의 통증 수용체가 마비됐다고 결론지었다. 즉, 그는 반좀비였고 그 사실을 다니치로에게 말하자 그 남자는 화가 나서 그를 공격하려 했다. 다행히 리가 재빨리 움직여 그녀의 아버지의 무기를 빼앗아 파리아를 다시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만약 계속 싸우고 싶다면 기꺼이 상대가 되겠다고 말했고 이는 그를 놀라게 했다. 길을 잃은 듯한 다니치로는 그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병을 고치는 것뿐이며 모두 해외로 가기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의 여러 의사들과 상담하면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리는 치료법을 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파리아를 떠나고 싶지 않으며 그의 곁에 있기 위해 썩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다니치로는 왜 그녀가 파리아 같은 무명 인물에게 모든 것을 걸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이 말을 하자 파리아가 그에게 다가왔다. 다니치로에게 화를 내며 그는 그 남자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다니치로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항상 지시해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 번도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 자신이 끔찍한 아버지였음을 깨닫게 했다. 압도된 그는 울기 시작했지만 파리아는 그의 딸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했다. 파리아는 다니치로에게 리를 잘 돌볼 것이라고 확신시켰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그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을 듣고 다니치로는 리에게 파리아와 함께 있겠다는 결정이 확실한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치로는 파리아에게 고개를 숙이며 리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를 치료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므로 잠시 동안만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파리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녀의 비밀의 방을 열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소중한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장을 떠난 후 파리아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다음 순간 기절했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의 상처는 이에 하인들이 치료해 주었다. 이가 눈을 뜨자 너무 기뻐서 그녀는 자신을 잊고 그를 안았다.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그녀는 놓았고 그녀가 그를 놓은 후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다시 이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녀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하인들이 그가 그렇게 입고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으며 맞는지 물었다. 뻔뻔한 교양 없는 바보인 파리아는 코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공상은 갑자기 나타난 랭코가 뛰어들면서 끊어졌다. 그녀가 어떻게 다쳤는지 묻기 시작하자 이가 나서 사과하며 자신 탓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랭코는 정식으로 이에게 자신이 파리아의 약혼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파리아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랭코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어렸을 때 결혼하기로 동의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어렸을 때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랭코는 그의 목을 잡고 그를 놀리기 시작했고 네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랭코가 파리아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파리아는 기분이 많이 나아져서 리와 함께 밤 산책을 나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스터를 발견했다. 그 포스터는 다가오는 불꽃놀이 축제를 광고하고 있었고 리는 파리아에게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해가 없다고 생각한 파리아는 그녀를 데려가기로 동의했고 그로 인해 리는 너무 행복해져서 파리아는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놀렸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리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파리아는 리의 몸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할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안타깝게도 노인은 잠들어 있었고 그는 돌아섰지만 계단에 도달하기 전에 미로가 욕실에서 나왔다. 미로는 네가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그는 네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미로는 그 병이 심각해서 네가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인지 물었다.